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새롭다기보다는 좀 이런저런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정도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새롭다는 것은 뭐 흔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그 이전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하늘 아래 툭 튀어나온 이런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방향과 좀 다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국제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됐다라고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 때부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도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중국 위협론,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였던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 전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미국을 진앙지로 해서 미국이 원인이 돼서, 즉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이것이 세계로 다 퍼져나갔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나,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이미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역전쟁, 안보 갈등, 이런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관세와 기술 표준 경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고요. 위안화 환율을 가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을 둘러싸고,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생각과 중국의 생각이 좀 다르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즉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가장 국가적인 이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중국을 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뭐 동맹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중국이 대만에 영향력을 가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중국에서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영해를 둘러싸고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들의 영해다라고 하는 곳에 미국은 그게 어떻게 영해냐, 공해다, 어느 누구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해서 커다란 배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는 항로가 중요했던 것은 원유 수송로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현재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아주 뚜렷하게 천명을 했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공식적 선언을 했죠. 미국 우선주의
거를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은 이미 2013년인가부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을 존중하고 어지간해서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갖고 있었는데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국이 미국도 대국이고 우리 중국도 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자.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중국이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정치 내지는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즉 현재 존재하는 질서라고 하는 뜻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질서인데 그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수정주의 국가다. 그래서 영어로 미국의 각종 공식 문서에 중국은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이 변화했는데요.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해서 재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걸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커가고 있는 중국의 힘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균형을 취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흔히 국제 정치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견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때에도 재균형 전략이라고 썼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아예 천명을 합니다. 즉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힘을 통한 평화를 이렇게 아예 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양, 즉 인도 대륙에서부터 태평양 지역까지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 그 인도 이 대륙에서부터 태평양 지역 안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죠.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구나라고 생각을 중국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미국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뭐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한 20, 30년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속담에 왜 이런 얘기가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국력이 굉장히 강해진 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의 견주기는 어렵죠, 지금. 그런데 바로 그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그 고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도도 새우가 돼버리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새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혹은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뭐였냐?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늘 강대국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었죠. 멀리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서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거 다 한반도 육지에서 그리고 우리 그 한반도 바다죠. 동해와 그 동해 위쪽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전쟁들이죠. 이게 왜냐면 한반도는 대륙의 끝인데 대륙의 끝이란 얘기는 대륙이 끝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륙에서 출발했을 때 보면 대륙이 끝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해양 세력, 즉 대륙의 바깥쪽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갈등의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협력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일본도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북한은 고립되다 보니까 북한은 자신들의 우호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 전통적으로 그랬죠. 자,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늘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미국과 러시아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도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지역에서 늘 맹주가 되고자 하고 했죠. 그 과거에 그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것도 이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정벌하겠다. 뭐 이제 이게 소위 정한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진출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제국주의가 됐던 시대, 태평양 전쟁 시기에도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진출했죠. 만주국, 괴뢰국가로 만주국을 세우고 계속 일본이 그랬죠.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늘 지역의 맹주 자리를 두고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의 삼각안보협력은 북중러의 우호관계와 늘 부딪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소위 과거에도 이걸 신냉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탈냉전이 되고, 뭐 그런 과정 중에서 상당히 이런 구도가 많이 와해된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게 되는 것이 일본의 보통국가화입니다. 보통국가화라고 하는 표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국가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1차적인 목표는 늘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어느 나라 군대나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낸다. 이게 가장 1차적인 이제 목표죠. 근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군대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은 정확히 말하면 명칭이 자위대입니다. 즉, 모든 나라의 군대처럼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위대죠. 근데 일반적으로 군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이게 1차적인데, 그 패권국이라든가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계적인 군사적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외부로 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죠. 일본은 이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일본의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을 둘러싸고 일본 주위에 많은 동북아 국가들과 일본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식민지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무장을 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이럴 때 늘 긴장을 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자위대, 그러니까 즉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그런 군사력이다라고 하면 모든 이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본에선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는 미국에서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 부분 양해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죠.
우리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했을 때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첫 번째 그렇고 현실에서도 일본과 우리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독도의 사례가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동북아 갈등이 지정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첨예한 갈등을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자꾸 주변국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네 나라는 어느 편에 설 거야? 너네 미국 우리 편에 쓸래? 중국 편에 쓸래? 반대로 중국도 마찬가지죠. 너네 중국 우리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선택을 해. 자꾸 이런 강요를 하게 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으로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즉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한미 동맹이 베이스라고 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으로부터 좀 자율성을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도 우호 협력 관계를 맺겠다라고 한 점을 분명히 했었죠.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특이하게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친소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소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경계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국제정치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일본의 국가 전략을 여기에서 보자면 보통 국가화,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인데 이러려니까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을 개정을 해서 일본의 역할을 계속 확대를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미일 동맹에 대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일 동맹에서 미국이 그냥 자기들 지켜주는 나라다. 따라서 일본은 크게 군사력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좀 이런 기조가 강했다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고자 하고 있고요. 국제정치 경제적으로도 환태평양 경제협정, 경제공동체 이것을 굉장히 좀 주도하고자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 핵협상을 중재하기도 하고 G20을 개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본은 점차적으로 국제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관계를 보면 사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아주 막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보면 대개 일본 패싱, 저편 패싱이 일어납니다. 즉 북미 관계가 가까워지고 남북 관계가 가까워질 때 한국의 입장에서나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통해서 북한을 접근할 필요가 없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될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건은 별개의 일이 되고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 북일 관계 개선은 좀 낮은 게 된다는 거죠. 그 정책 영향력이.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긴데 그래서 일본은 보통 국가 전략을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사실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자꾸 말썽을 일으켜주는 걸 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즉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호전적인 북한을 다 공동의 적으로 돌리게 그럴 수 있을 때 뭐 다시 말하면 그게 북핵 위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노골적으로 외부로 나가서까지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일본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즉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이러한 일본의 군사 전략은
이런 일본의 국가 전략은 사실 당연히 우리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안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현안으로 그 지소미아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종료가 됐었는데 그 종료됐던 이유가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 한국의 그 부품 소재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일본에 특혜를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근데 그 원인은 또 한일 위안부 협정이 폐기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역사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일 간의 현안 문제로까지 오게 되죠들. 그래서 일본의 국가 전략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남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참 남북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죠. 지금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국제 제재를 받는 속에서 남북 협력을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볼 때 아니 유엔의 제재엔 동참하면서 또 협력하자고 그래? 또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우리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거의 이제 그 남북 대결의 분위기로만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점은 굉장히 좀 걱정되는 점이긴 하죠. 저는 뭐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우리가 모든 걸 없었던 걸로 하고 협력하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긴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긴장이 고조가 되더라도 마지막 대화할 수 있는 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지막 대화의 끈을 우리는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고 있는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에서 발신되고 있는 모든 시그널은 마지막 대화의 끈, 협력의 끈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 있으면서도 남북 협력의 필요성 혹은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너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이 좀 고민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참 이 딜레마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까 이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외교 안보 라인을 보면 참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죠. 심지어 통일부 장관의 그 언사를 보면 저는 한 정부에서도 모든 장관들이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때때로 군사적인 뭐 갈등이 있으니까 그때는 막 대결하고 긴장 고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외교부 장관이라면 가장 외교 현안은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늘 북한 핵 문제 해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벌써 명칭이 통일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속에서도 통일부라면 어떻게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협력의 끈을 유지할까? 통일부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각각의 그런 그 북한과 관련되는 장관들의 여러 가지 언급을 보면 너무 하나의 목소리로 일색화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북한과의 대결, 긴장 고조. 그거는 정부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은 자신의 영역에 맞게 목소리를 내고 각각의 다른 목소리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걸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북한하고 관련된 장관들의 여러 가지 언급을 보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너무 긴장 고조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그 중국과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강화하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뒤집어서
야, 이제부터 대화하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선회할 수 있을 수도, 그런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말하자면 플랜 B가 준비되어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너무 플랜 A 하나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이 굉장히 좀 걱정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두 번째 딜레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문제가 있겠죠. 현재 지금 남북 군사협정은 현실적으로 폐기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득과 실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협정을 굳이 나서서 폐기한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가 천년 만에 이렇게가 꼭 이런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라리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처럼 보여도 이 문안이 존재를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이걸 회복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득과 실, 폐기의 득과 실은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 공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색, 탐색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과거 냉전 그 시기에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유럽에서 있었던 헬싱키 프로세스 이게 그 나토와 그 소련군의 소련 동맹군의 관계를 개선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동북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같은 것을 좀 당장 지금 그러니까 수면 위로 끌어올릴 건 아니지만 늘 플랜 B처럼 준비되고 연구돼야 되지 않느냐. 그 중국과의 관계 역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 관계를 중국과 좀 맺을 필요가 있지 않냐. 큰 틀에서 이 미국의 전략적 이 방향을 거스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큰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중관계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국제정치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에서 패권국 미국의 전략적 방침을 우리가 정면에서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의 전략적 방침의 그 틀 내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우리의 자율성을 모색하는 그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자율성을 모색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심지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물 위로 끌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 국면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플랜 B라는 형식으로라도 늘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점입니다. 근데 이 딜레마가 우리 또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내에도 딜레마가 존재하죠. 문제는 남남 갈등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남 갈등은 일반적으로 너무 지나친 정쟁화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들인데요. 반북 프레임 대 평화 프레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무조건 나쁜 놈 하는 게 있고 또 남북 관계 얘기하면 무조건 평화를 강조해야지. 이게 너무 지금 우리는 양쪽에 극단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미와 친중 프레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바뀌어 있는데요. 중국을 그러니까 저는 친미라고 하면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친미라고 하는 것이 꼭 반북이어야 되고 반중이어야 되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친미하면서 왜 친북을 못합니까? 친미하면서 왜 친중을 못합니까?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상 우리는 우리 주변 국가들과 두루두루 잘 지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남남 갈등을 가만히 보면 친미를 하면 무조건 다 반중하고 반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친중을 하면 무조건 반미하고 친북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친미하면서도 친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죠. 그 또 하나는 평화 패러다임 대 통일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이건 심각한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건 프레임이 아니라 좀 패러다임의 문제인데요.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흡사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다르죠. 한반도의 평화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냥 서로 제일 가까운 다른 나라가 되는데 아주 평화적 관계를 맺자. 이런 의미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은 과정상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꼭 한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 패러다임과 통일 패러다임이 거의 흡사해 보이면서도 좀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한 점입니다. 사회문화적인 갈등도 있는데요. 결국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적대적 관계 한 면만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은 무조건 협력적 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했다라든가 미사일 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갈등이 있겠죠. 이런 갈등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갈등을 자꾸 줄여야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또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는 저는 사실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관계는 갈등하는 관계이면서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근데 갈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아예. 그 국내에서도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협력이 커져서 갈등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범과 룰의 이 범위가 있어서 그 안에서 갈등을 하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갈등에서는 또 다른 측면은 오히려 걱정되는 건 세대 간 인식의 격차죠. 지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굳이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통일을 해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 통일까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근데 이거조차도 아니 맨날 뭐 도발하고 그럼 북한하고 굳이 뭐 평화롭게 지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목표가 전쟁이 될 수는 없겠죠. 목표는 평화인데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뭐여야 되느냐. 때로는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은 뭐 경제적으로도 갈등할 수 있지만 정치, 군사적 갈등의 최고조가 그건 이제 전쟁이 되겠죠. 이 최고조인 전쟁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선 피해야 되겠으나 갈등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을 극복하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갈등을 극복하고 일정한 틀 안에서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남북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통일이나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북한에 뭘 퍼주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 상태를 그러니까 최소한 평화 상태 즉 전쟁을 하지 않고 갈등하더라도 일정한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 지경학적 위치를 잘 자각해서 잘 써먹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이미 선진국입니다. OECD 가입한 지가 꽤 됐죠.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중견국입니다. 미들파워.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북핵 6자회담 했던 6개국을 보면 하필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을 뛰어넘기는 어렵겠죠. 일본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좀 일본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러시아 역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쉽사리 우리가 러시아보다 국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하기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있는 동북아라고 한 지역에서는 우리는 6개국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 일단 1층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미국, 중국이 있으니까. 그럼 딱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위치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평화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당사국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출발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가 놓여 있다면 이제 먼저 우리 내부 문제부터 보자면 진영 논리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릴 때 갈등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비슷한 얘기죠. 반북 프레임도 있고 평화 프레임이 있는데 북한하고 갈등할 때는 북한을 규탄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협력해야 될 땐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될 테니까 남남 갈등에서 나타나는 이 지나친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 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나누지 말고 전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원하는지 굳이 나눠야 된다면 그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친북 협력 대 반북 적대 프레임 이것도 아주 이분법처럼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원하는지 굳이 나눠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꼭 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의 국정 철학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 환경도 그래서 지금 남북한 간은 굉장히 좀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북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대화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눈을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설득 가능한 내용과 방안을 만들어서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 정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설득을 좀 하는 이런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건 중견국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견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북아의 중견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경성 권력은 영어로 하면 하드파워인데요.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 거죠.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 차원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인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들, 특히 비전통적 안보, 그러니까 인간 안보 같은 거 있죠. 환경, 개발협력 등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중견국.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패권국들이 있으니까 군사적 영향력이 강할 수는 없으나 비군사적인 영역, 비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개발협력에 나설 수도 있게 되고 이래서 비군사적 이슈란 영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 또는 강대국과 강대국 간에 상충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는 이런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연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중견국임을 자각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견국 공공외교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성 권력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대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지는 있죠.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에 우리가 당사국인데 남들에게 그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잘 한번 얘기해봐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대국 의존도가 높은 중견국들에게 이런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중견국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견국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중견국 공공외교를 우리가 잘 펼칠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 바로 그게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K컬처, 한류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미 1990년대 말에서 현재까지 문화적인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물론 이 K컬처를 넘어서서
이게 정말 외교적 자산으로까지 발전되려면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냥 K컬처를 남들이 외국에 다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하긴 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른 국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다른 국가에 매력을 느끼고 한국을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특히 한국의 매력 자산을 보자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이죠. 한국의 아주 급속도로 빠른 산업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특히 현재 저개발국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콘텐츠죠. 새마을운동중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국내에만 지역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의 급속도로 빠른 산업화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였다. 저개발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해외 지부가 저개발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미 저개발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빈곤한 국가에서 저 선진국까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매력 자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행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이룬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렇게 동시에 이룬 나라가 전 세계 통틀어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둘 다를 성공시킨 나라,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1945년 막 해방 직후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특히 48년도에 남과 북의 각각의 정부가 수립됐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남한은 대한민국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이 경제 지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8위에서 한 3, 4위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나라가 됐어요. 저희 대한민국이.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좀 순위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사실인데요. 순위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하는 여러 이제 그 기관들이 있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간한 데에서 이제 우리 풀 데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순위가 떨어져서 거기에선 제일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32위든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전 이 점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정부는 반공 이퀄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안티테제일 뿐이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어떻게 신장할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지 반공을 한다,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것으로 절대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건 반공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자꾸 너무 이걸 비슷하게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반공 정책을 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민주주의 지수에서 좀 순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의 매력 자산으로 가장 큰 것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이 돼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매력 자산을 보자면 갈등과 위기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는데 평화적으로 이걸 극복했던 점입니다. 갈등은 전쟁의 경험과 분단의 조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쟁이 종식된 건 아닙니다. 정전 상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민주주의 공고화를 통해서 대결에서 평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구축한 국가라는 점에서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딱 올해 상황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여전히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도 더 우리에게 정말 신기한 것은 시민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의 전통이죠. 예를 들면 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에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 즉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금융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시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거죠. 이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즉 마스크 쓰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죠. 이런 점들이 갈등과 위기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 특히 민간 차원에서 평화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협상과 신뢰 구축을 통해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 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 평화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갈등에 처한 국가들에게 한국의 평화 구축 경험을 전파하고 평화 외교 대상 국가들에게 한국의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서 지지해 달라. 뭐 이걸 호소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가지고 결국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전히 이 자체를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향후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모두 특히 시민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런 방향에서의 노력에 더 깊은 연구와 성찰과 연구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